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미국 금리를 파월 의장이 5%대에서 찔끔찔끔 내려서 이제 겨우 3.75 정도 맞춰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숨통 좀 트이나 하고 안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2026년 5월 이 날짜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고속도로 위를 시속 200km로 달리는 어마무시한 스포츠카가 한 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라는 차. 그런데 이 차 운전석과 조수석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운전석에는 깐깐한 원칙주의자 제롬 파월이 앉아있고 조수석에는 불도저 도널드 트럼프가 앉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들 아시잖아요. 뼛속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평생을 빚내서 건물 짓고 그 건물값 오르면 또 대출받아 사업을 키워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이자는 뭐냐? 그냥 생돈 나가는 것이자 악입니다. 조수석에서 트럼프가 소리칩니다. 야, 제롬, 너 뭐 하는 거야? 기름값 잡아야 하고 공장 돌려서 사람들 월급 줘야 해. 3.75%? 장난해? 지금 당장 제로로 안 가? 엑셀 밟아. 트럼프는 지금 당장이라도 파월을 밀쳐내고 운전대를 잡고 싶어서 발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그에게 있어 금리란 내 지지율을 깎아먹는 방해물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운전석의 파월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돌처럼 굳어있죠. 계기판을 보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진정하세요. 지금 속도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더 밟으면 엔진 과열돼서 터집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파월은 지금 욕을 먹어가면서도 브레이크 위에 발을 딱 올리고 버티는 중입니다. 지금 2025년 12월까지의 풍경이 딱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로 연준이 멍청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금리를 더 내려라. 돈을 더 풀어라. 하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반면 파월은 데이터를 봐야 한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죠. 이걸 지켜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헷갈립니다. 대통령 말을 들어야 해? 연준 의장 말을 들어야 해. 그런데 여러분, 파월도 꽤나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미국 법이 연준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아무리 화를 내도 2026년 5월까지는 파월이 노하면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방어막이 사라지는 날이 카운터다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파월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잠시 시계바늘을 5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닉슨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닉슨은 재선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경기가 좋아 보여야 또다시 표를 받아 재선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당시 연준 의장이 아서 번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무게는 잡았지만 속으로는 닉슨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닉슨이 집무실로 불러서 조인트를 깠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금리 내려, 돈 풀어, 안 그러면 재미없어. 그렇다면 결국 번즈가 어떻게 했느냐? 고민하는 척 하더니만 5% 후반대였던 금리를 불과 반년 만에 3%대까지 그야말로 수직 낙하시켜 버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돈을 콸콸 쏟아부어 버린 거죠.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와, 이자 싸다.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자. 차 바꾸자. 주식 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딱 1년 정도는요.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책에서 봤습니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물가의 지옥이 열렸습니다. 물건값이 10%, 20%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슈퍼 가서 우유 하나 집었는데 100원이었던 게 저녁에 가니 200원이 되어 있는 세상. 월급을 받아도 쌀 한 포대 사면 남는 게 없는 시절. 기업들은 물건값을 감당 못해 줄도산하고 실업자는 넘쳐나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결국 그 불을 끄려고 나중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쓰고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파산하고 나서야 그 지옥이 끝났습니다. 경제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치 논리로 표를 얻으려고 돈을 풀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파월이 저렇게 욕먹어가며 버티는 이유도 그 1970년대의 악몽을 다시 찍기 싫어서거든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5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만을 벼르고 있을 겁니다. 너 나가, 짐 싸, 내 말 잘 듣는 사람 데려올 거야. 지금 월가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사람이 있죠. 케빈과 케빈. 케빈 해식과 케빈 워시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냉철한 심판관인 월가의 투자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월가 관계자들은 이 두 명의 케빈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먼저 케빈 해싯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해싯? 그 사람은 트럼프의 아바타야. 운전석에 앉혀놔 봤자 조수석에 있는 트럼프가 풀악셀 밟아 하면 앞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낭떠러지가 있든 말든 그냥 눈 딱 감고 밟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반면 케빈 워시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월가는 지금 속으로 제발 워시가 되어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워시는 속도를 볼 줄 알거든요. 워시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운전할 겁니다. 대통령님,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요. 지금 기름값 오르고 물가 들썩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가속하면 다 죽습니다. 상황 봐가면서 내리겠습니다. 즉, 시장이 원하는 건 트럼프의 욕심을 적당히 제어해줄 워시라는 안정장치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그나마 워시가 되길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워시가 아무리 정속 주행을 하고 싶어도 이 차의 실소유주가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조수석에서 나 답답해 못 살겠어, 비켜, 내가 운전할게 하고 핸들을 확 꺾어버리거나 압박을 가한다면 그때는 아무리 똑똑한 워시라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건 누가 운전대를 잡든 급발진의 버튼은 트럼프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목적지를 정하느냐입니다. 운전자가 누구든 옆자리에 탄 트럼프가 나 제로금리 좋아해, 밟아 라고 소리치면 아무리 시장을 잘 아는 케빈 워시라도 버티기 힘듭니다. 결국 누가 되든 결과는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예스맨이 탄생하는 거죠. 이런 예스맨이 세계 경제의 운전대, 연준 의사봉을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에 제트 엔진까지 달아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원하시는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트럼프가 망설임 없이 답했죠. 최소 1%, 그리고 나는 제로금리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와, 미국이 금리 1%? 그럼 우리나라도 이자 내리는 건가? 우리도 대출 이자 줄어드나?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리 내리면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관세 장벽입니다. 외국 물건 못 들어와, 들어오려면 세금 20%, 60% 내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수입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물건이 귀해지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에 이민자도 나가 해서 일할 사람마저 부족합니다. 인건비도 오르죠. 생각해보세요. 공급망은 꽉 막혀있고 인건비는 비싸서 물건 만들기도 힘든데 거기다 시중에 기름을 들이붓는다?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휘발유통을 집어 던지는 격입니다. 파월이 떠나고 예스맨이 금리를 1%로 내리는 순간 처음 4개월은 주식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튀어오른다면 우리가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느끼는 고통은 2022년 인플레이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아니 사실은 소름 돋는 현상이 하나 일어날 겁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반란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돈 빌려주는 깐깐한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채업자가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그리고 돈 빌리러 온 아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죠. 이 아빠가 신용 상태도 엉망이고 돈 씀씀이도 해퍼서 빚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와서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돈 좀 더 빌려줘. 아, 돈 갚을 때는 우리 집 지하실에서 돈 찍어내서 갚을게. 그러니 이자도 싸게 해서 빌려줘. 그럼 사채업자가 뭐라고 할까요? 고객님, 금리 싸게 해드릴게요.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 못 믿겠어.
나중에 휴지 조각 될 돈으로 갚겠다는 거잖아. 지금 당장 빌려가는 건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갚을 돈에 대해서는 이자 더 내나 아주 비싸게 위험수당 붙여야겠어. 이게 바로 장기금리 급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아주 교묘한 꼼수로 이 사채업자의 입을 막아왔거든요. 무슨 짓을 했느냐? 인기가 없어서 금리가 치솟는 장기 국채 발행을 슬쩍 줄이고 대신 만기가 아주 짧은 단기 국채를 왕창 찍어냈습니다. 쉽게 말해 아빠가 집 담보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당장 급한 불 끄겠다고 카드론을 땡겨서 생활비를 쓰고 있는 꼴입니다. 카드론 당장은 쉽죠. 금방 빌려주니까요. 하지만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단기 빚들은 만기가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돌아옵니다. 파월이 떠나고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이 수천조 원의 카드론 만기가 한꺼번에 폭탄처럼 돌아옵니다. 그때는 돌려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눌러놨던 금리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겠죠. 그 충격은 우리가 알던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뉴스를 틀면 연준 기준금리 1%로 인하라고 나오는데 정작 내가 은행 창구에 가면 고객님 대출금리가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 이걸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고 하는데 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자산시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내린다더니 왜 이자가 비싸 하며 널뛰기를 할 거고 부동산 시장은 높은 대출금리에 얼어붙어 버릴 겁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그림과는 정반대의 상황, 즉 돈은 풀렸는데 경기는 죽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 옛말이 아니라 지금 닥친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불을 지르고 돈을 풀어대면 그 열기가 고스란히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일단 환율부터 보시죠. 트럼프가 돈을 풀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 돈은 다시 미국으로 몰립니다. 그래도 미국이 낫다 하면서요. 환율이 1,400원, 1,500원을 넘나들며 춤을 추겠죠.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님 머리는 아마 터질 지경일 겁니다.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드디어 기다리던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내리자니 당장 환율이 폭등해서 수익 물가가 미쳐 날뛸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 하는 세상 진짜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그대로 묶어두자니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 영끌족들, 여기에 천문학적인 이자 폭탄을 안고 있는 부동산 PF 현장들까지 줄줄이 쓰러지면서 내수 경기가 그야말로 박살이 날 위기입니다. 2026년 5월 이후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단순히 금리가 0.25% 내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월급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내가 가진 원화 자산이 국제시장에서 힘을 잃어가는 걸 목격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간곡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공식에 갇혀 있습니다. 금리 내리면 주식 오르겠지. 유동성 풀리면 부동산 불패겠지. 이런 1차원적인 공식 이제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파도는 예전과는 결이 다릅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집어삼킨 브레이크 없는 폭주 자동차에 미국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뒷좌석에 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창밖 풍경 보며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꽉 매는 것입니다. 현금만 쥐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내 자산이 뜨거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대비한 사람에게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진짜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하나쯤 켜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